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양회는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일컫는데요.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양회의 최대 의제를 인공지능 AI와 민영경제 촉진, 경기 부양책이라고 밝혔지만 국제사회 이목은 개막일에 맞춰서 10% 플러스 10%의 관세를 강행한 미국의 중국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막이 오른 중국 양회의 의제 살펴보고요. 거세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번 양회에서 제2의 딥시크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AI와 반도체 투자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딥시크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육성해서 미중 기술 경쟁에서 패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공개로 미국이 이끌었던 AI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딥시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중국의 IT 교육 환경과 기술 개발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 연설에 나섰는데 네. 여기서 또 우리나라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많이 언급하시네요. 자신의 관세 공경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우리나라를 언급한 것인데요. 연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건 되게 불공정한데 우리나라를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4배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더욱이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우리가 미국보다 4배 더 많은 관세를 물리는지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인 게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교역은 기본적으로 무관세입니다. 우리도 미국에게, 미국도 우리에게 네. 무관세인데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4배 우리가 관세를 더 많이 부과를 한다는 것인지 다음 연설에서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연설에서 그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네. 한국이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설에서 알래스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설만 보면 우리가 먼저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해서 마치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줄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대처 방안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알래스카산 LNG를 수입을 하거나 혹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얘기한 대로 이 수입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보면 자신의 치적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국이 확정하지도 않은 사안을 미리 연설에서 확정한 것처럼 좀 또 앞서 나간 것이니까 이게 또 나중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가 걱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해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 네. 남짓 늘어나는데 그쳤다고요? 네, 이거는 환율
영향입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연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요. 네.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GNI라고 하는데요. 36,624달러. 그래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네. 이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여기 이제 기업과 정부도 다 포함이 되는데 국민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국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달러로 환산한 거를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로 환산한 거는 36,624달러. 1.2% 늘었고요. 이걸 원화 기준으로 보면 4,995만 5천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5.7%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원화 값이 많이 절하가 됐죠. 네.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을 하면 국민소득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크게 낮은 1.2%밖에 늘어나지 않게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 1인당 GNI를 보면 2014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한 뒤에 꾸준히 늘었다가 2021년에 2022년에 3만 5천 달러대로 크게 또 주저앉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023년 그리고 지난해 1에서 2%대 증가에 그치면서 3만 6천 달러대에 현재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과 대만보다 많고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6번째 수준입니다. 네. 자,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를 지켜냈다고요? 네, 이건 이제 속보치와 같은 네. 겁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 1월에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행히 2%대를 사수한 거네요. 4분기 성장률도 속보치와 마찬가지로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제 분야별로 성장 기여도는 좀 달라졌습니다. 수출이나 정부 소비, 수입은 속보치보다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높아졌는데 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건설 투자는 1.3%포인트, 설비 투자는 0.4%포인트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이제 전격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그 네. 여파가 하나둘씩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 기업회생 절차 법원의 허가로 돌입을 했고 이게 이제 MBK 파트너스 홈플러스의 대주주의 설명에 의하면 예방적 차원의 기업회생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에도 정상적인 영업에 문제가 없고 대금 지급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기업회생 절차라는 게 워크아웃 아닙니까? 장사라는 게 사실 신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기업 회생을 밟는 것 자체로 이미지 추락이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한 거고 일종의 꼬리표가 달린 거지 않습니까? 걱정한 대로 그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일단 상품권 사용이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휴사들이 있을 텐데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우려한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줄줄이 중단하고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죠. 뚜레쥬르나 뭐 빕스, 더 플레이스 같은 일단 CJ 그룹 계열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을 했고요. 네. 지금 또 전해진 바로는 신라 면세점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제휴사들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상품권 사용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거나 홈플러스 측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홈플러스에 물품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지금 걱정이 크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협력 업체들이 뭐 공급을 중단하거나 정산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작년에 티몬 UMF 사태를 한 차례 홍역을 겪은 터라서 네. 불안감은 커지고 있죠. 지금 홈플러스 측이 단기 자금 운영에 애를 먹게 되면서
작년부터 사실 정산이 조금씩 미뤄지는 이런 사태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대금 정산 주기가 대형마트는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금 유통업법에 보면은 직매입하는 이런 대형마트들은 무조건 60일 안에는 정산을 해줘야 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40일 안에는 정산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년 말부터 단기 자금이 이제 운영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조금씩 이게 다 지연이 됐다라고 해요. 네. 향후에 만약에 자금 사정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본다면 협력 업체들이 최악의 경우에는 납품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면 정상적인 영업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이상의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파산한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이런 대협력 업체들의 대금 변제 같은 경우는 선순위가 아니에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이 불안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그 MBK 파트너스에도 지금 책임론 당연히 불거지고 있겠어요. 네, MBK 파트너스가 당시 2015년에 7조 2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홈플러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인수 대금이 너무 과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된다는 업계의 시각이 많았고 또 인수 대금 가운데서는 절반 이상을 차입을 통해서 인수 대금을 마련을 했어요. 네. 그것도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아, 그랬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차입을 통한 인수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수한 뒤에는 계속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 효율화 같은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 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에 주요 점포들을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력도 감축했고요. 네. 그래서 점포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 141개 점포였는데 네. 이게 126개까지 줄었고 네. 126개도 다 홈플러스 자산은 아니고 일부는 매각한 뒤에 다시 리스를 하는 이런 방식들을 그럼 택했단 실제로 말이죠. 현재 홈플러스 보유 자산으로 분류되는 점포는 126개보다 적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1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점포 정리 통해서 좀 돈을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MBK 파트너스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건 예. 점포 정리를 통해 4조 원을 확보를 했는데 예. 이거를 타 인수 대금 빌린데 갚아버리는 그렇군요. 데 써버린 거죠. 이걸 만약에 네. 재투자를 했다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적도 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MBK 인수되기 전에는 매출이 연간 매출 8조 5천억 원대에서 2023년 기준으로 6조 9천억 원대로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현재 적자입니다. 네. 지금 그 인수된 지 10년 사이에 사실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이커머스가 등장을 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곳이 정말 공룡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참고로 쿠팡의 작년 매출이 40조 원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 사이 홈플러스는 유통망 점포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유통망은 쪼그라들었죠. 이런 온라인이나 이커머스 시장 대응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하면서 결국 양쪽 모두 경쟁력이 뒤처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아무런 자구 노력 없이 이런 점포 매각을 통해서 빚 갚고 배당받아서 원금 회수에만 주력했다가 결국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게 네. 일종의 무책임한 행태다, 도덕적 해이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알려진 거는 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하기 전까지 네. 이 홈플러스 이름으로 이 발행한 기업 어음도 CP? 네. 네. CP도 계속해서 팔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국민연금도 그래요? 일부 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을 인수했었을 때에 그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망가지게 된다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전체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게 과연 홈플러스가 일단 타겟이 됐지만 다른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들도 지금 온라인이나 이커머스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계속 실적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쿠팡이나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공세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체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양회 개막일에 맞춰서 10% 플러스 10% 관세를 강행했는데요. 중국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업계를 정조준해서 또 맞불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양회 회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보복 조치를 쏟아낼지 중국 지도부가 밝힌 양회의 의제인 AI 기술 지원책과 경기 부양책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될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네, 오늘 이슈 때문에 제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의 연례 이제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양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개괄을 좀 네. 소개해 주세요. 그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저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양회가 시작되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했어. 잔치집에 바로 폭탄을 날린 겁니다. 양회라는 것은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는 정치협상회의. 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국정자문기구가 이제 어제 시작을 했고요. 정협이라고 네, 하죠. 정협이라고 네. 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전국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전인대가 네.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오늘이고 예.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네. 하이라이트거든요. 왜 하이라이트냐면 거기서 중국이 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을 몇 프로 하겠다. 돈을 얼마나 풀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죠. 특히 지금 중국이 내수 부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중 간에 지금 관세 정제 일어나는 부분에서 어떤 해법을 모색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양회가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트럼프 연설을 또 하면서 네. 묻혀버린 거죠. 또. 그러니까 시진핑 네. 아마 기분이 많이 나빠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양회 열리기 전부터 어떤 것들이 나올 거다 이제 시장에 기대가 있었고 예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대로 나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뭐 오늘 지금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까요? 네.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올해 성장률인데요. 뭐 예측했던 대로 5% 내외에 성장을 내외. 했고요. 예. 뭐 도시 실업률을 한 5.5%를 하겠다라고 했는 거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 이제 경기 부양책인데 네, 네. 경기 부양책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 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2.0에서 제재의 강도에 따라서 돈을 더 그때 풀겠다. 그러니까 총알을 만들어 놓고 네. 상황에 따라 더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재정 적자율인데요. 네. 작년에 3%에서 4% 상향 인상했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잠깐만. 작년에 3%였거든요. 재정 적자율이. 적자율이 올해가 4%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올렸다라는 부분들은 네.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4%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돈으로는 1,140조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 포인트 재정 적자율을 이제 인상했다는 경기 부양 효과로 봤을 때는 네. 한 280조 우리 돈으로 예.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관심 있게 지금 이번에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또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소비 부양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우리 60조 정도에서 소비 제품에 일종의 이제 뭐 보조금을 주는 네. 형태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고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국방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게 좀 네. 그 이야기도 지금 얘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국방비인데 올해도 변함없이 전년 대비 네. 7.2%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고요. AI, R&D 부분에도 이번에 또 더 많은 또 투자 금액이 발표돼서
아마도 이번에도 뭐 우리가 지금 딥시크 이슈가 있지만 더 이것을 키워 나가겠다. 그래서 네. AI 반도체 부분에 하고요. 특히 만약에 이제 수출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중국이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148조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을 지금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투자. 원이요? 우리 돈 돈으로? 제가 네. 가능한 이제 원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148조 원. 지금 돈 액수가 워낙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규모를 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투자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성장률의 방향은 네.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순수 수출은 조금 떨어진 것에 대비해서 소비와 투자를 가지고 5%를 방어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AI 반도체 여전히 키우겠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3월에 이렇게 어떤 이제 한 해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는 그 지방 정부의 그 1, 2월 그 양회가 계속 있으면서 네. 거기에 성장률 전망치를 다 합해가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잖아요? 31개 성시, 예. 직할시가 올렸던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몇 퍼센트 하겠습니다 해서 그 평균치, 네. 그 평균치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5.2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26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낮춰서 5% 내외라고 발표를 네. 한 거죠.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5.26% 평균치가 작년 대비 네. 이게 낮아진 겁니다. 아.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네. 작년 연말인가요? 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그때도 이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맞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또 맞습니다. 자산시장 활성화, 부동산 오, 주식시장,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활성화시키겠다고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내용이 다 지금 그대로 포함이 돼 있는 그대로 거죠. 가겠죠. 그때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 완화된 통화 정책 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내용을 받아서 네. 이번에 구체화시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양회 개막일에 맞춰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더 얹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이 또 양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미국 수출의 평균 관세가 어느 정도로 지금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존 그 25%에서 네. 2월 4일 날 10% 했잖아요. 네, 예. 그다음 한 달이 지난 3월 4일 날 또 네. 10%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발음하기 힘들지. 그다음 10 플러스 10 이렇게 얘기를 10 하는데 플러스 10.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또 했죠.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 45%인가 이러면요. 평균 근데 모든 품목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뭐 품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다르긴 한데 뭐 이게 지금 뭐 바로 나오자마자 중국도 이제 바로 뭐 상무부나 외교부에서 바로 대응 조치의 이야기를 했었죠. 네. 중국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라고 합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제 그 미국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도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 2월 4일 날도 발표하고 미국이 10% 제재한다 했을 때 바로 대응을 했고요. 네. 이번에 또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게 대응 조치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수입돼 들어오는 농수산물, 네. 식품, 뭐 돼지고기, 뭐 수수, 옥수수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네. 10에서 15% 정도. 네. 이 품목수도 뭐 10%는 뭐 한 700품목 뭐한 29개 총 한 700개가 넘는 품목에서 했고요. 네.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맞아요. 올렸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약간 한 열흘 정도의 유예 기간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는 10일부터 네, 한다 그러는 10일부터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선적돼서 4월 중순까지 맞습니다. 수입되는 거는 그 그건 관세 인상 적용 안 하는 거고.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대응 조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이 많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트럼프 그럼 이게 많은 보도가 뭐냐면 트럼프의 지지가 높은 농수산물 농민들인데 이게 되면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한테 타격이 될 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공화당 맞습니다. 지지세가 맞습니다. 있는 뭐 텍사스, 맞습니다. 아이오와 네, 캔자스가 이제 맞아요. 농업을 많이 하는 데니까 예. 근데 트럼프도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대응할 거 관세를 부과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중국은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산 농수산물 특히 대두 같은 게 네. 중국은 줄어드는데 네. 태국, 베트남은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어요? 60% 90%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중국의 이게 수입상들이 예. 이게 아시안을 통해서 태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이걸 다시 가져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때려? 예, 우리 농가들 수출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중국의 대응 조치가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특히 농산물 부분에서.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중 관세를 뭐 60%까지 높일 거라고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인가요? 취임 직전인가요? 그 시진핑 주석과 뭐 통화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맞습니다. 예. 침대고. 그래서 이제 통상 문제를 앞으로 만남이라든가 통화를 통해서 뭐 해결하겠다 이런 뜻을 넌지시 내비쳤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뭐가 하나도 나온 건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의 패를 다 읽고 있고요. 미국의 가장 큰 지금 대상은 네. 오로지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지금 중국의 압박을 가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요? 네, 지금 러시아와의 지금 관계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사태를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부분 입장은 중국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오로지 중국을 막아야 되고 제재해야 되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그 중국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하셨다시피 통화를 하고 지금 겉으로는 시진핑하고 좋은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랑 시진핑은 친합니다. 그런데 또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보고 있는 관세 정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다 지금 논의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양회에서 일단 그러면 미국 행정부를 향한 관세라든가 통상 관련한 메시지가 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양회에서도 미국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외의 불확실성이 강하다. 보호주의가 뭐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양회 내용을 네. 제가 1시간 들었는데 칼 끝은 그 내용의 핵심은 다 미국이 가 있는 건 다 쓰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안 했습니다만 했습니다. 네. 누구나 안다는 거죠. 겁니다. 중국님 교수님 전부 다 중국어로 들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하면서도 계속 그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어쨌건 AI 기술 패권 경쟁에 아주 힘을 많이 쏟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제2의 딥시크가 또 나오기를 중국은 바랄 테고 그러기 위해서 육성책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내놓을 텐데 아까 어느 정도 된다고 짚어주셨던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규모 아까 제가 우리 돈으로 한 148조 원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또 많은 부분들이 AI 생태계, AI 인프라 까는데 또 들어갈 거고요. 네. R&D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딥시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중국 내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번에 양해 내용을 보면 예. 과학기술 자립을 더 가속화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런 딥시크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이나 AI 반도체의 성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졌다. 기술 자립 속도가 가장 빠르게 요 최근 5년입니다. 네,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아서 우리가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많은 기업분들 만나고 이제 대기업 강의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진짜 우리가 보고 그래서 딥시크는 그 변화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제3의 딥시크를 좀 봐야 된다. 나무를 보시면 안 된다. 네. 숲을 그 생태계가 그런 걸 봐야 된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지금 이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 많이 다녀보시고 네, 피부로 그렇습니다. 느끼시는 게 많으실 텐데 그게 달성이 가능한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아니면 열흘 전에도 공산당 정부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전국에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열흘 전에도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네. 올해 경제가 버겁습니다. 중국 경제. 5%에 대한 도전이 매우 많습니다. 작년 5%는 수출이 그래도 선방을 해줘가지고 정말 30% 이상 기여를 했기 때문에 됐는데 네. 올해는 수출이 안 되면 답은 두 가지밖에 없다.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고 이번에도 양의 첫 번째 임무, 네. 첫 번째 등장한 게 소비, 네. 내수를 키우겠다. 그다음에 투자. 말씀드리면 5%를 결국은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네. 투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했다시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이제 투자. 근데 그 투자가 과거처럼 뭐 그냥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5G, 네. 뭐 기지국, 네. AI 센터, 아하. 빅데이터 센터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될 겁니다. 그걸 지으면 그걸 앞당기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사회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전 5% 내외이기 때문에 4% 후반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근데 과거에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 보면 좀 일시적인 효과로 끝난 경우도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 최근에 그 이제 딥시크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났는데 그 세계 주요국 정부가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보안 문제로 뭐 금지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또 미국의 규제가 강화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또 경기 부양이라든가 기술 굴기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거는 교수님 예전부터 그렇게 그런 말 했습니다. 네.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부터 규제한다고 했지만 결국 규제하시면 중국은 더 발전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트럼프 2.0은 조금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더 강력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조금은 공간이 있었는데 중국이 우회할 수 있는 좀 키를 좀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끝까지 몰아세워요. 끝까지 몰아세울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뒤돌아서 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중국이 힘들겠지만 근데 트럼프 2.0의 이런 대중국 제재가 더 강하게 하는 이게 좀 늦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019년 20년도 그때 했으면 됐는데 이미 지금 자립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빅데이터를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최근에 우리 지금 뭐 기사를 보셨겠지만 한국인 전문가들이 반도체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네. 충격이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 중국의 이런 게 정말 빨라지고 있다. 네. 그런 차이나 테크의 공습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그게 그 많은 중국 인구 중에서 더구나 이 기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서 그 중에 한 명, 두 명만 나와도 대단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님 중국에 AI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르는데 졸업생의 한 60%가 공대 출신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AI 관련 학과가 535개 대학이 있습니다. 535개 대학이요. 예. 거기서 배출된 학생이 몇 명이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얼마며. 그렇죠. 석사까지 네. 하면 450만 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AI 관련된 스템 전공자들을 하죠. 수학, 엔지니어링. 네. 그 박사생만 따져봤을 때 중국이 한 7만 8천 명. 네. 박사생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계속 연구를 네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박사생. 졸업. 미국 해볼까요? 미국이 한 4만 명 좀 안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차이 2배 나죠. 그런데 2배 나는데 순수 미국인은 그중에 한 6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유학한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 인도. 이렇게 다 빠지면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미중 간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뭐 기본 양적 지표로서 생성형 AI 뭐 우리 세계 논문 인용 지수, 특허 지금 양적인 부분에서 미중 간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한동안 데이터는 전 세계 생산 기지라고 표현됐던 중국이 이제 정말 단연 앞서가는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그 성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믿으시려고 미국이 그래서 때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국의 AI 기술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선 대화에 계속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양회 얘기가 네. 있었는데 또 양회의 핵심이 또 빅테크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또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다른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도 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잠못 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도 주식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보는 많이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미국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 변수를 제외하면 AI 분야의 성장에 대한 우려일 겁니다. 그 우려의 시작점은 이 네.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식이 공개되면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딥식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걸 만든 중국의 기술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뒤에 혁신적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덜한 것 같아서 오늘 중국의 AI 기술 중심으로 연계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중국 AI든 미국 AI든 이 생성형 AI가 이제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짚어주시고요, 잠깐.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신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성형 AI가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서 일상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엑셀처럼 말이죠.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AI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가 됐건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단점은 환각 형상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여러 근거들을 그럴듯하게. 들어가면서 뻥을 칩니다. 모르는 내용을 물어본 사람들은 네. 깜빡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발달된 에이전트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픈 AI가 딥 리서치라는 또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심층적이고 다단계적인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보드 몇 번만 입력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몇 분 만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입니다. 지난 2월에 공개되었는데요. 네. 많은 교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B급 저널이라면 하루 만에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보면 네.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아요. 네. 일부에서는 또 너무 호들갑을 자조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전 하루 만에 못 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아. 인간 조교를 특정 과제에 2주일 정도 투입시켰을 때의 능력과 비슷하다라고 극찬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이게 월 이용료가 $200인데 네. 정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역시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 연구 보조 도구로 사용하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그냥 읽는 건 잘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얼마야? 이런 건 굉장히 질문을 잘하는데요. 네. 답을 잘하는데요. 25에서 34세 가구주가 술에 지출한 평균 금액은 얼마야? 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나? 이런 논쟁에 대해서 네. 이 딥 리서치는 60년대 이후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만 이야기합니다. 소득 불평등에 거의 변화가 없다거나 다소 증가했다는 소수 의견들은 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대중적인 오해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전문가의 견해가 아닌 대중적 합의만을 학습할 위험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발달된 AI라도 이런 단점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 AI 그 딥시크가 세계를 놀라게 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단점은 있지만 분명 많은 부분에서 놀라게 했는데요. 2024년 9월에 미국 기업인 오픈 AI에 의해서 이제는 추론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AI는 예측 기계라고 항상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추론까지 가능해지는 모델들이 나오는 겁니다. O1이라는 모델인데요. 네, 옴니버스의 O입니다. 이 기법을 모방하는 경쟁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와 같이 정보가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진 구글보다도 먼저 오픈 AI 기술을 모방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오픈 AI와 동일한 추론 기능을 갖춘 챗봇을 공개를 했고요. 예. 심지어 알리바바보다 일주일 앞서서 모방한 중국 기업도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바로 딥식입니다. 네네. 중국 기업 두 곳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몇 주 수준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을 해낸 겁니다. 중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산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취라는 점입니다. 네. 사실 중국의 AI는 이류로 평가되어 왔거든요. 22년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을 해서 엔비디아는 H20이라는 기능이 제한된 중국용 순출 제품을 별도로 설계해서 판매해야 됐어요. 네. 게다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필수적인 장비 수출도 금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린 성취다 보니까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럼 중국 내부적인 요인이 AI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기업들은 대형 언어 모델 개발에 좀 비교적 늦게 진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콘텐츠는 항상 환각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생성할 경우에 이 검열 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이 규제로 막고 있던 거죠.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그 챗봇이 그 사회주의를 비판을 해가지고 네. 바로 종료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비슷한 일들을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은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이걸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중에게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AI 산업 육성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면서 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준 거죠. 건전한 콘텐츠 생산과 사회주의적 가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생성형 AI를 개발하면 네. 우리가 장려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생성형 AI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 메타가 만든 오픈소스를 조금 개량한 거에 불과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1년이 더 지나고 났을 때에는 이제는 세계 수준의 AI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딥식은 알리바바가 최초로 자기네 모델을 공개했을 때는 설립도 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2023년 7월에 량원펑이 설립을 한 인공지능 회사가 딥식인데 이 출발점은 2015년 설립된 헤지펀드입니다. 이 기업은 AI를 활용한 주식 거래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기초 연구로 AI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네. 2023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좀 AI를 제대로 개발해 보겠다라고 해서 AI 연구부서를 분사하는데 이게 바로 딥식입니다. 그래요. 그 딥식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생성형 AI를 구현해냈기 때문인데요. 딥식은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학습해야 되는 매개 변수를 스스로 추론을 해냅니다. 그리고 개별 반도체 간의 통신 효율을 엄청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네. 아주 적은 훈련 시간과 비용으로 학습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 오픈 모델이 16,000개 정도의 반도체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딥식은 2,000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일반적인 생성형 AI 훈련에 필요한 자원의 10%만 가지고 유사한 성능의 AI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이러한 극단적인 효율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적은 반도체를 가지고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민들이 축적된 거죠. 예. 반면에 이 반도체를 구하기 쉬운 서구의 AI 기업들은 반도체 자원 낭비가 또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석유나는 나라에서 연비 좋은 자동차 개발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 2월에 딥식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이용료가 경쟁 모델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이 과거에 그랬듯이 중국은 다시 한번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낮은 운영 비용이 AI 경쟁 우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픈 AI가 O3라는 획기적인 개선된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네. 성능은 좋은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예.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진 겁니다. 지금 O1이 $200를 받는데요. 월에. 네. O3는 $2,000까지 요금 분화가 많이 가능하다고 해요. 비싸지네요. 예. 이게 한 번 훈련해 놓으면 질문당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이 제로 한계 비용 모델을
깨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계속 깨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중국이 만든 모델에서는 유사한 성능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위가 있죠. 확실한 우위가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이런 이제 AI 그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그 규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앞선 그렇죠. 그 코너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중국 대학에서 어떻게 그 인재들을 길러내는지 그게 궁금해요, 박사님. 예, 이 중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사실 네. 모든 대학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AI 이슈 관련해서는 항저우 지역을 소개할 수 항저우? 있습니다. 어. 항저우의 저장대학교가 그 한가운데 핵심에 있습니다. 네.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의 동상이 이 네. 저장대학교 입구에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항저우 지역에서 일어난 혁신은 철저하게 기술혁명이었습니다. 네. 딥식도 항저우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자인 양원펑도 이 저장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저장대학교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학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지난 2월 17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주요 기술 기업가들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이제 2020년 금융 규제 당국을 비판한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마윈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목을 끌었었죠. 이 마윈의 네, 맞아요. 알리바바도 예, 예. 바로 항저우에서 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저장대학교는 이 놀라운데요. 학생과 교수 진수를 합치면 7만 명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하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네. 중국 대학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거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과별로 편말 들고 입장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네. 학교 부지를 벗어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학교 자체가 하나의 도시여가지고요. 저장대학교도 첨단 연구 장비를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순위가 47인데요. 연구 성과 면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세계 수준 2위요? 양적 수준으로는 2위가 아닌데 네. 발표한 논문 중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딥식에 기반이 되고 다른 기업들 뭐 매니쿠어나 아니면 딥로보틱스와 같은 네. 중국이 주목하는 6대 스타트업 중에 3개가 이 저장대학교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업을 토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핵심 성공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무엇보다 이게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능력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을 선호합니다. 네, 네. 저장대학교에서는 이런 친구들보다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학생들을 유치를 합니다.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때 적극 지원을 해주고요. 네. 교수들도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도와주고 실패에 관대한 환경들을 조성을 해줍니다. 또 이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교수들도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공을 불문하고 AI 관련 강좌를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전공 불문. 네. 역시나 전공 불문하고 AI와 자신의 도메인 지식을 연결시키는 연구 결과물을 끊임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단순한 연구 성과물에 양적인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라는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교수와 학생들 전부가 네.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는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학연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태계를 우리가 또 그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항저우가 그러니까 저장성의 주도고 거기에 저장대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딥시크를 탄생시킨 중국의 AI 그 지원 전략이라든가 또 학생들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와 그 중에서도 중국의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의 AI에 주목하는 동안 중국의 AI가 크게 부상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 이 AI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중국 AI가 서구의 AI를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요?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미국 AI와 계속해서 경쟁하려는 구도를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중국 AI의 부상이 무서운 건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지능형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이 전장에서는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기 때문에 네.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겁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 기술 발전의 양상들을 미국과 중국 균형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AI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